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전과사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외교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와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략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부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작전을 은밀히 실행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은 그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왜 사면초가에 놓였는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이나 외교 흐름이 그냥 조건 따지고 세율 얼마 맞춰보자 이런 단순 협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우리가 협상을 잘 마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미 큰 설계도를 완성해놓고 한국은 그 설계에 나중에 끼워진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의 기조를 따라가면 이 흐름 뒤에는 트럼프의 전략적 사고가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단순히 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반도체, 군사, 에너지, 공급망, 태평양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을 그려두었고 이번 구조 역시 그 그림의 일환이라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재명은 숫자 조건만 보고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했고 세율이 얼마라느니 보조금이 얼마라느니 이런 표면적 성과만 보면서 우리가 얻어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큰 전략 구조를 설계해놨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 정치를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 1순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강조한 이스트업 구상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를 미군의 전진 기지로 삼는 개념입니다. 이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기울기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럼프의 어프론트 전략을 통해 한국의 통상산업 전반은 물론 정치 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한 미국이 이재명을 견제할 정치 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기류, 중국의 서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사법 언론 장악 시도 등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목하는 지점은 윤석열 개인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반이재명 전선의 중심에 있다는 점과 이 축이 무너질 경우 한국의 전략적 기울기가 중국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명성을 강화하는 모습은 미국의 전략 기류를 읽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의 구속영장 집행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운 황교안 자유화혁신당 대표까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이 미국의 전략적 시그널을 해석하며 새로운 균형 축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무역 협상의 설계는 이미 미국의 손에서 완성됐습니다. 중국은 서해와 한반도 접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기울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제 통상 레버리지와 군사적 구상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내부 균형과 기울기는 더 이상 국내 정치 차원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협상 타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나오는 것은 이런 흐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숫자 맞추고 조건 좀 조정하면 협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 특히 트럼프는 훨씬 큰 판을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부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전략을 조용히 실행 중이라는 작전에 본격화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18일)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십 년간 착취당해온 60세 지적장애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사관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이미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가 왜 구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3년 신안군이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수사국이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세관국 경보국은 이미 2025년 4월 신안 태평염전 1000여 명에 대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금지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수입 통제 및 무역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미국은 신안염전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어 한국의 인신매매 지위를 2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1등급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강제 노동 문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기준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도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이 문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미국은 이 인권 문제를 단순히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를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제재 압박의 근거로 삼아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은 국제적 지지를 얻는 가장 손쉬운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핵능력의 먹구름을 걷어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위협을 중동 안정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맹국 내부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전략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구름이라는 비유는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에이펙 정상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재명 국무총리와의 공개 회동에서 한국에도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데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지도자에게 귀하의 나라에 어두운 구름이 끼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개입 의지를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관련 암문에 대한 단서는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표는 매우 특이하게도 한미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에 대한 공동 자료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주요 정책 합의, 특히 관세, 투자, 안보를 포괄하는 포괄적 합의를 발표할 때 외교관 행상 개인의 이름을 제목에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명만 사용됩니다. 이는 합의의 책임 당사자이자 이행 당사자가 반드시 국가여야 하며 이는 정권 교체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기가 단순히 정권 불안정이나 합의 파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리비아의 카다피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신뢰도가 낮거나 정권교체 위험이 높은 지도자들과 합의에 도달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도자에게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정권교체 시 합의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셋째, 국가 전체를 적대시하지 않고 특정 지도자에 대한 정밀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유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 정부가 이 조항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관세법 307조와 행정명령 13126호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국경보호청은 이 금지 조치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사 및 구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의 강제노동 문제 조사 관련 시설 검사, 피해자 면담 권한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할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우리는 강제노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신안 염전 검사는 이 합의에 따른 합법적인 준수 확인 조치입니다. 신안 염전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적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미 무역 협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이 신안산 천일염 수입을 금지했던 것처럼 향후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될 경우 다른 한국 산업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인권 개선이 무역 관계를 좌우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어 러시아 게이트 조작 사건을 폭로하는 핵심 인물이자 CIA와 FBI 내부 부패 전문가인 FBI 국장 카시 파텔이 한국에 온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파텔 국장은 척 그레슬리 상원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상세히 담은 문서를 기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위조 운전 면허증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밀수입하고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신분증 번호와 주소가 적힌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등 우편 투표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파텔 국장이 해외 선거 개입 및 사이버 조작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텔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했습니다. FBI 공식 문서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한국 내 사이버 공격자 격퇴 및 사기센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방문은 사이버 범죄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것은 주요 국내 언론들이 FBI 국장의 방안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은 파텔 국장 개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만 선택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도 방식에 대해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FBI 국장의 방한 사실이 널리 보도될 경우 미국이 한국 시스템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파텔 국장이 사이버 보안, 정보 시스템, 범죄 공조 등 민감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이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FBI 국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분명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백악관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이 더 이상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자율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승인과 협의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통제받는 국가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외환, 산업, 에너지, 안보, 식량 부문을 미국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완전한 체계적 종속입니다. 이는 통화방어,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외환시장 개입 등 주요 금융 조치에 대한 한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합니다. 원자력 에너지 역시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의 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이 협정은 단기적인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조약, 투자협정, 외환한도, 군사협정은 법적 틀 안에서 고정되어 미래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한국의 산업, 금융, 안보는 이제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달러, 군사,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축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주권 국가이지만 주권의 범위는 미국과의 협의와 승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국의 질서에 따라 한국 전체 체제를 협력적인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한국을 동맹국에서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백악관 자료표에 드러난 트럼프의 동맹 관리의 냉혹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예측합니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삼각축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삼각축은 전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추를 이루며 중국의 해상 및 공중 확장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국방부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및 공군 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중국 방위의 동북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현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입장, 반중 시위 검열, 표현의 자유 제한, 기독교 지도자 탄압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기자회견에서 모스탄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최근 한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 증거를 미국 정보기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 정치에 침투하거나 정보 시스템의 안보적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단 1%라도 유출되면 전시 작전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립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입니다. 만약 한국 정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한미 관계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다녀갔다. 두 나라 모두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과연 추측일까요?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 해군 제럴드 포드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를 향해 출격했고 미 중앙정보국 비밀작전이 승인됐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펴는 것이라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보유한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과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전문 기업의 소스코드입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심장부를 때려잡겠다는 작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재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전자투표 문제없다고 떠들어댔다. 도둑이 재발절여 옴찔대는 꼴이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척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때에 이재명은 해외 교민들의 전자투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의 원조입니다. 2004년 우고 차베스가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조언을 받아 투표수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스마트매틱 최고 경영자 안토니오 무이카를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2억 달러를 쏟아부어 전자투표 조작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2020년 미국 대선에까지 침투했던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미 연방수사국과 CIA는 이를 덮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2020년 중국에서 위조 신분증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고도 이를 묻어버렸습니다. CIA 23년 경력의 게리 슈로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미 국가정보국과 FBI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어 스윗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적들이 부정선거에 조력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털어 소스코드를 확보하면 전 세계 부정선거 지도가 완성됩니다. 트럼프는 올해 2월 미국 국제개발처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USAID와 손잡고 전 세계에 전자투표기를 수출한 곳이 바로 한국의 A웹입니다. 콩고 선관위원장은 미국 법무부에 기소당했습니다. 필리핀 선관위원장도 기소되었습니다. 선관위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교훈이 전 세계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이재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과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부정선거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가서 전자투표가 괜찮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투표함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반대편에서 전자투표 확대를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단순한 정책 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까봐 발버둥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부정선거 수사에 시동을 걸었고 백악관의 스탑 더 스틸 변호사 커트 올슨도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렸듯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카르텔도 함께 소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입니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한국과 중국이 연루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에 대해 미국 FBI도 대규모 국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발표된 FBI의 공식 조치가 단순 사이버 범죄 보고서가 아니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수사에서 중국 공산당 계열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시스템 조사, 한국금융시스템을 통해 흘러간 중국발 자금,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조세 피난처 경유 자금이 집중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 여론조작 자금, 이 자금이 한국 내 정치 컨설팅 업체,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NGO, 로펌 등으로 흘러간 흔적이 발견될 경우 상황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 선거 시스템 투명 공개 요구. 미국은 한국에 대해 선거 시스템이 어느 국가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론조사나 SNS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이 중국산 클라우드나 AI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내 여론조작 문제의 실체까지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커밍스는 FBI 국장의 방한 시점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 세 요소, 대규모 조사 협력, 정보 인프라 집중 기관, 화재 발생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겹쳤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고로만 보기 어렵다며 중요 자료 인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 한국산으로 통하던 것이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인식되며 최대 160%의 초고율 관세를 맞는 사례가 현실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 경보청은 지난 9월부터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서 고율 관세 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이번에는 무려 16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 등 모든 공정을 거쳤지만 CBP는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과거에는 FTA 규정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 원산지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에 정부와 언론은 침묵을 합니다. 관세 폭탄과 실질 피해와 160% 관세 사례를 왜 알리지 않느냐며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런 기조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는 겁니다. 앞서 말해드렸던 협상의 결과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권고를 넘어 국제 인권 기준 준수 검토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사법, 행정, 거버넌스 시스템 전체를 감시, 평가, 압박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을 재공유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선거 부정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국가로 규정하는 듯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혹이 생겼던 공유된 글은 더 SCI 계정이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난당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투표 기계와 우편 투표 과정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 내에서 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와 리트루스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의 선거 무결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공유된 글의 저자는 51% 대 49%라는 박빙 승부가 반복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납세자 자금이 해외 선거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연결되어 캐나다, 브라질, 호주, 대한민국, 콩고 등 100여 개국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SCI 계정이 작성한 글은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성을 강조하며 투표 기계의 조작 가능성과 우편 투표의 취약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글쓴이는 선거 결과가 항상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프로그램된 설계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공유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행위로 보이며 미국 내 보수 진영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미국 부의 자금이 해외 선거 시스템에 유입되어 부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선거 부정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대한민국은 캐나다, 브라질, 호주, 콩고 등과 함께 부정선거 사례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자금이 USAID를 통해 이러한 국가들의 선거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되며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포함된 점은 국내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글로벌 선거 무결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티나 피터스는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의 전 선거관리자로 선거 장비 데이터의 무단 복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정선거 주장 측에서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시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미국 내 선거 신뢰성 논란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됩니다. 피터스의 행동은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며 그녀의 지지자들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비판합니다. 피터스 사건은 미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투표 기계의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녀가 복제한 데이터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직결됩니다. 최근 콜로라도 주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나 주 당국은 이를 거부하며 선거 무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등 다른 국가의 선거 관리자들이 유사한 위험을 경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피터스 운동의 동력을 제공하며 선거 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극심한 득표율 차이가 주요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63%대 36%로 나타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가족 채용,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선거 관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앙선관위 서버 회수를 목적으로 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부정선거 규명 운동이 고립된 상황입니다. USAID 자금이 한국 선거 시스템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적 연결 고리가 의심되고 있으며 중국 기술의 도입도 논란의 불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AF 관련 증거를 기각한 점은 규명 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 운동에 힘을 실어주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력과 연계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유는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정치적 선언으로 평가되며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글로벌 선거 카르텔 분쇄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묻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이 어둠을 걷어내려 할 때 그를 대체할 준비된 지도자와 세력이 있습니까? 미국의 우려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족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절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손을 내밀 때 기꺼이 받아줄 준비된 주체가 없다면 2027년까지 반중 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건 있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보통의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근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의 영역은 손대지 않는다.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다. 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거는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피터 킴이 공개한 충격적인 주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정선거 카르텔 국가로 직접 지목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전개될 수 있는 국제 부정선거 연결망 해체 움직임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핵심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터 킴이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국가 명단을 직접 공유했다고 하며 특히 한국의 AF 전자투표 시스템 인증이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의 핵심 고리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킴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 1주년에 맞춰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USAID가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캐나다,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을 명시적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USAID는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AF 인증을 받은 전자개표기를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며 좌파 정권을 만드는 시스템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선관위가 개발한 K보트 시스템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으로 수출된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부정선거 카르텔 국가로 지목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부정선거 실체를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이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축출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피터 킴은 이 시점에 한국이 언급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작전이 마무리되고 스마트매틱 도미니언의 소스 코드가 확보되면 한국 선관위로 이어지는 국제 연결망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정선거 수사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인 캐시 파텔 전 FBI 국장이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USAID가 전 세계에 보급한 전자개표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4년 한국 총선에서 나타났던 통계적 이상 징후가 베네수엘라 등 다른 국가와 동일한 알고리즘에서 비롯됐다는 해석과도 연결됩니다. 방송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선관위 서버 및 AF 소스코드 공개, 투표지 재검표가 헌재와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기각된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광분하며 막은 이유는 들키는 순간 끝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주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음모론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이 부정선거 전자투표 관련 이슈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으며 이재명과 중국을 이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했습니다. 피터 킴은 트럼프가 계엄령 1주년에 맞춰 한국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끝나고 글로벌 부정선거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발 국제공조 수사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로 국민 주권을 탈취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긴 세력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한국 차례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김현지의 스캔들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국제사회는 압박하고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미국 내 선거 논란을 넘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선거 제도 검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주, 콩고 등과 함께 언급된 것은 부정선거가 글로벌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선거 무결성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유는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정치적 선언이며 2026 미국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금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분쇄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저는 얼마 전에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라는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먹어보고 와 대단하다 라고 저의 몸이 능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아침마다 이 하체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국내 최초 노르웨이 자연산 물개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예 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3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의 많은 영양 물질이 들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오메가3는 고등어 기름이지만 이 제품은 자연산 물개로 만들기 때문에 아침마다 불끈불끈 화끈화끈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 아랫도리가 후끈후끈 불끈불끈 여러분 정성상 감독이 열차게 온몸으로 느끼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